네, 안녕하세요. 복소 수업이고요. 네, 오늘부터 4주간 복소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늘상 하던 얘기지만 수업 시작할 때니까 한번 언급한다면 확인 학습하고 2교시하고 점심시간 가지고 그 다음 4교시 수업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확인 학습 시간은 이제 그냥 리뷰를 위해서 30분 하고 30분 끝난 다음에 바로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질문 끝나고 나서 질문 시간 있고, 그리고 또 기타 질문 사항 있으면 다음 카페에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수업은 50분 수업하고 10분 쉬는 걸 원칙으로 하고, 어쨌든 끝난 시점부터 10분 쉬는 걸로 하고요. 자, 그러면 복소에 대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복소 함수론 혹은 복소 해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어쨌든 해석입니다. 해석학과 관련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해석학적인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해석학 하면은 이제 복소에서도 먹히는 얘기들이 많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실함수를 다루는 게 일단, 그러니까 저희가 임용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해석학이라고 얘기를 하면 실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실함수에서 하는 결국 미분적분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물론 문제는 수열 혹은 함수열에 대한 문제가 더 많이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걔네들에 대한 미분적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석학이다라고 하면은 기본은 미분적분에 대해서 다루는 거고, 마찬가지로 복소 해석이다 혹은 복소 함수론이다라는 것도 복소 함수의 미분적분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미분하고 적분하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주요 과목인 해석이나 대수 같은 경우는 10점 이상의 배점이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3문제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다른 과목들은 6점짜리 아니면 4점짜리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복소 해석은 기본적으로 6점짜리로 분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끔 8점으로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보다 비중이 아주 살짝 높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8점 나올 때도 대부분은 4점, 4점 두 문제가 나오면 이 4점짜리 한 문제는 복소랑 그 다음에 실해석이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가끔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고, 또 섞여서 나왔다라고 하지만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냥 복소 해석 문제로 생각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기본 6점짜리보다 살짝 높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어쨌든 그냥 6점 정도의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점 정도의 과목이다라고 한다면 미기, 복소, 통계 정도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위상은 4점, 6점 왔다 갔다 하는 과목이고요. 자, 아무튼 복소는 그래서 해석 대수를 제외하고는 비중이 좀 있는 편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문제 유형을 본다면, 물론 증명 문제 그런 건 나오지 않습니다. 증명 문제 관련된 것들은 어차피 해석학에서도 비슷한 얘기들 하는 거고, 그래서 해석에서 나온다면 해석에서 나올 확률이 높은 거고요. 그래서 대부분 계산 문제나 정리 활용하는 문제긴 한데, 그렇긴 한데, 그래도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러니까 주요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좀 문제가 다양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미기 같은 경우를 예를 든다면, 미기는 곡선 한 문제, 곡면 한 문제 나올 거고요. 그러면 곡선이랑 곡면도 곡선과 곡면이 다양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리고 또 살짝 꼬아서 물어볼 수 있지만, 결국 물어보는 유형 혹은 계산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큰 틀이 좀 정해져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목들도 많은데, 복소는 그나마 물론 당연히 어떤 과목이든 기출을 보시면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이 있고 조금 강조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복소는 골고루 나오는 편이고, 그리고 좀 다양하게 나오는 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크게 보면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챕터 목록을 그대로 따라간 건 아닙니다. 챕터에서는 일단 무슨 과목이든 시작하면 필요한 용어 정리 같은 건 해야 되니까, 복소도 복소수에 대한 기본 용어 정리 거기서부터 시작을 할 건데, 그래도 크게 보면 미분적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미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적분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실해석과 마찬가지로 미분은 어렵지 않고, 적분은 거기에 비해서 조금 다양하게 물어볼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기본적으로 미분적분이면 실해석이랑 거의 비슷한 부분도 많을 겁니다. 근데 많은 실해석과 비슷한 부분은 그냥 비슷하게 처리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복수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복소함수만의 특징, 그래서 실해석에서 적용되지 않는 복소수의 특징들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분 같은 경우에는 코시 리만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복소수에서 미분 가능성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 거의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미분 가능성을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해석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실해석에서도 해석적이라는 얘기가 정의가 되긴 해요. 그거는 이제 이거를 다루면서 얘기를 할 건데, 어쨌든 근데 복수에서 해석적이라는 건 실해석에서 해석적이라는 것보다 훨씬 잘 써먹을 수 있는 용어가 됩니다. 그래서 해석함수라고 분류를 했는데, 이 해석함수가 미분에 대한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럼 나머지 부분은 적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적분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뭐 실해석이랑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근데 복소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유수정리다. 유수라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이 유수라는 개념을 가지고 특정 형태의 적분은 좀 편하게 할 수 있더라. 그래서 복소 적분에 대한 얘기의 핵심은 이 유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수를 가지고 적분을 쉽게 할 수 있으면 그 적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이렇게 있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콘텐츠에서는 빠졌는데, 뭐 디테일한 건 뭐 막상 들어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복소를 함수로 써본다면, 복소수는 어쨌든 실수랑 허수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실수를 x좌표, 허수를 y좌표라고 한다면은 복소 평면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복소 함수라는 거는 복소 평면에서 복소 평면으로 가는 일종의 도형을 도형으로 옮기는 변환의 관점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변환의 관점으로 특별한 형태의 선형 분수 변환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얘네는 이제 여기서 쭉 우리가 하는 미분적분이랑은 약간 좀 독립된 파트니까 그냥 마지막에 그냥 이거 하나 살짝 다루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미분적분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적분, 그 중에서도 유수정리가 핵심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덤으로 선형 분수 변환에 대한 얘기까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갈 건데요. 그럼 오늘은 미분에 대한 얘기, 그리고 미분 들어가기 전에 복소수의 기본 용어 혹은 기본 성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미분적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일단 복소 평면, 그러니까 복소수는 x 플러스 iy로 주어지니까 두 개의 실수가 정해지면 정해지는 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평면 위에 한 점으로 볼 수 있고, 그럼 이 평면은 R2 평면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냥 복소수를 나타내는 복소평면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복소수를 평면 위에 나타낸다라고 한다면 복소평면이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x 플러스 iy는 그럼 평면 위에 한 점은 우리가 어떻게 씁니까? x 성분과 y 성분을 나열하는 순서쌍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x, y로 쓰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뭐 그냥 표기의 문제인 거고요. 복소수 x, y 하면 x 플러스 iy를 의미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x축은 실수축이라고 부를 거고, y축은 i가 들어간 값을 나타내는 축이니까 허수축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면 복소수 z가 있으면, 어쨌든 z라는 복소수가 주어지면 복소수는 이 평면 위에 점 하나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럼 이 점 하나에 대한 실수축 성분, x 성분이 있고 y 성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수 성분, 허수 성분을 가지고 복소수를 표현하면 x, y가 정해진 상태에서 z는 x 플러스 iy라고 표현을 할 건데, 근데 뭐가 됩니까? 복소수가 먼저 주어졌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x를 복소수의 실수 부분이다라고 부를 거고, y를 복소수의 허수 부분이다 라고 부를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실수 부분은 리얼 Z, 허수 부분은 이미지 Z다 라고 씁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뻔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도형이니까, 도형이 아니라 점이니까, 평면 위의 점이니까 원점과의 거리
크기라는 녀석도 의미를 가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원점과의 거리를 크기라고 부를 거고요. 실수에서도 크기는 절대값으로 표현을 하니까 복소수도 똑같이 절대값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자, 뭐 R2에서 벡터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벡터의 크기는 우리 보통은 절대값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노음으로 이거 두 개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복소수는 노음이라는 관점보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뭡니까? 실수의 확장이라는 의미니까. 그렇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시스템인 실수라는 시스템에다가 i라는 원소 하나를 추가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i라는 원소 하나를 추가시킨 실수의 시스템이니까 기본 기호들을 혹은 기본 정의들은 실수의 정의들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에서도 실수축에서 원점과의 거리를 절대값 x라고 쓴 것처럼 복소수도 그냥 노음의 기호가 아니라 절대값의 기호로 표현을 합니다. 뭐 크기의 공식은 당연히 실수 평면이랑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표현이 될 거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복소수가 같다라는 거는 R2에서, 그러니까 복소 평면에서 본다면 점으로서 같아야 되는 거니까 X 성분도 같아야 되고 Y 성분도 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모두 같아야 같다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네. 뭐 여기까지 다 아는 얘기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I라는 녀석은 뭡니까?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성질을 가진 어떤 녀석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실수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뭐 ABC로 쓰면 A 플러스 BI 더하기 C 플러스 DI 하면은 실수의 성질을 그대로 만족하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덧셈은 자유롭게 뭐 교환 법칙 성립 가능하고 그 다음에 분배 법칙 성립 가능하니까 똑같은 거 있으면 묶을 수 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A 더하기 C 더하기 B 플러스 DI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수 부분은 A 플러스 C, 허수 부분은 B 플러스 D가 될 거고 곱도 마찬가지로 분배 법칙 적용해서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나누면 됩니다. 그렇죠? 그거를 굳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복소수는 그냥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얘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으로 볼 수 있는데 선형대수를 공부했다면 선형대수 관점에서 뭡니까? 그냥 R에서의 2차원 벡터 공간으로 볼 수 있는데 2차원 벡터 공간이면 뭐예요? 합은 자연스럽게 정의되지만 곱은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곱은 우리가 뭐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게 정의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곱을 이렇게 정의한 벡터 공간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도 된다라는 의미로 컴마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뭐 그냥 계산은 다 할 줄 아시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계산한 대로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요. 아무튼 실수 복소수는 합과 곱이 정의가 될 거고 그러면 그러니까 곱을 이렇게 정의를 했다면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뭡니까? I 제곱을 마이너스 1로 정의했다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I 제곱을 마이너스 1로 정의를 하면은 덧셈, 곱셈에 대해서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등등이 성립한다. 뭐 이거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여전히 실수에서의 덧셈에 대한 항등원인 0이 될 거고 곱셈에 대한 항등원도 실수에서의 곱셈에 대한 항등원인 1이 될 거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덧셈에 대한 여건은 실수부랑 허수부를 모두 여건을 취하면 될 거고 곱셈에 대한 여건은 귀찮지만 계산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곱셈에 대한 여건은 뭐 굳이 하진 않겠습니다. 복소수 뭐 x 플러스 iy 분의 1 이거 분모 실수하는 거 뭐 많이 하는 거니까 뭐 당연한 얘기가 되죠. 굳이 계산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복소수는 실수 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합과 곱이 정의되면 그냥 우리가 실수해서 계산하듯이 자연스럽게 계산을 하되 I 제곱만 마이너스 1로 처리하면 되더라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다 아는 얘기였죠. 자, 그 다음 켤레 복소수 얘기해 볼게요. 복소수니까 어쨌든 복소수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켤레 복소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 아는
이것도 뭐 뻔한 얘기죠. 그렇죠? Z가 X 플러스 IY라고 한다면 이 허수분의 부부의 기운만 마이너스로 만든 케이스를 Z바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켤레 복소수가 왜 중요합니까? 네. 일단 뭐 우리가 배운 범위에서는 우리 생각의 중심은 실수니까 실계수 방정식을 풀었을 때 만약에 복수해가 나온다면 그 켤레 복소수도 여전히 그 방정식이 해가 되더라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허수 부분만 부호를 바꾼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러면 복소 평면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허수 부분만 부호를 바꾼 거니까 이게 Z라고 한다면 Z바는 이렇게 될 테니까 그냥 실수축의 대칭인 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실수축의 대칭인 점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켤레 복소수에 대한 기본 성질 역시 보겠습니다. 뭐 1번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고요. 켤레 복소수는 실수축에 대한 대칭 혹은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꾸는 거다라는 거니까 켤레에다 또 켤레를 지하면 당연히 또 자기 자신이 나오겠죠. 그렇죠?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바뀌었다 다시 바뀌었으니까 그 다음에 대칭이니까 절대값은 그 크기는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한 거에 전체의 켤레를 씌우나 각각의 켤레를 씌운 다음에 더하나 같을 거고요. 곱한 것도 마찬가지로 성립할 겁니다. 뭐 이건 그냥 계산만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1, 2번은 그래서 뭐 그냥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고요. 굉장히 중요하지만 역시 누구나 아는 얘기. 절대값 Z의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절대값 Z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될 거고 이거는 계산해보면 정확하게 뭐가 돼요? Z랑 그 켤레를 곱한 형태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얘기이긴 한데 그리고 또 중요하긴 한데 뭐 이거 떠올리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끔은 이제 좀 유용하게 표현이 될 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크기가 1인 복소수 Z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나왔어요. 그런데 Z바를 다루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Z바라는 것 자체는 조금 다루기 힘들 경우가 있습니다. 뭐 자세한 건 미분 나오면 얘기를 하겠지만. 자, 근데 크기가 1이라는 보장이 있으면 Z바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Z 곱하기 Z바가 1이니까 Z바는 Z분의 1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냥 곱셈에 대한 역원으로 처리를 하면 훨씬 익숙한 녀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룰 수가 있고 이 생각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안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냥 Z제곱의 크기는 Z 곱하기 Z바다 라는 건 뻔한 얘기가 되는 거지만 어쨌든 그래서 1, 2번은 당연한 얘기, 4번도 거의 당연한 얘기예요. 4번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뭐 강조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3번 같은 경우는 문제 풀 때 생각이 조금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안 익숙하면. 자, 그렇죠. 이것도 생각해보면 뻔한 얘기인데 그리고 얘를 보여주면 당연하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 풀 때 활용할 때는 좀 떠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거는 신경 써주시고요. 뭐 당연히 실수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뭐 Z의 실수 부분이나 Z바의 실수 부분이나 똑같긴 하지만 실수 부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Z가 X 더하기 IY고 Z바가 X 마이너스 IY니까 이때 X 구하는 거 많이 하죠. 그렇죠? 두 양변을 더하면은 Y가 자동적으로 없어질 테니까 실수 부분은 2분의 Z 더하기 Z바가 될 거고 허수 부분은 2분의 Z-Z Z바 하면은 2가 아니라 2i가 나오니까 2i분의 Z-Z바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실수부, 허수부를 처리할 때 이거를 활용하는 방법 아니면 뭐 그렇죠? 뭐 대부분 이렇게 되죠. 뭐 Z바를 구하는데 이 공식을 활용하는 경우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실수부, 허수부를 켤레 복소수로 표현하는 방법. 자, 그러면 이그젬플 보겠습니다. 두 복소수 Z1, Z2
Z2에 대해서 Z1, Z2의 절대값은 Z1의 절대값 곱하기 Z2의 절대값임을 보이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별거 아니죠? 그냥 해보면 되죠. 예의상 가지고 온 문제입니다. 네. 자, 일단 그래서 그냥 풀어라 라고 한다면 Z1을 A 플러스 BI라고 놓고 Z2를 C 플러스 DI라고 놓은 다음에 그냥 계산만 하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Z1 곱하기 Z2는 A 플러스 BI C 플러스 DI니까 이건 앞에서 했듯이 AC 마이너스 BD 더하기 I의 AD 플러스 BC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Z1, Z2의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의 크기의 제곱이니까 제곱으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냥 어차피 같은 거 모이는 거니까 루트 있는 것보다 없는 게 표현이 편하니까 그런 거죠. 자, 어쨌든 AC-BD 전체의 제곱 더하기 AD 플러스 BC 전체의 제곱이 될 거고 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제곱 마이너스 2ACBD 제곱 플러스 2ABD BC니까 이 4개를 전부 다 곱한 항은 사라지게 될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곱들만 남아서 A제곱, C제곱, B제곱, D제곱, A제곱, D제곱, B제곱, C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얘네들이 각각의 제곱의 곱이 되는 거는 적당히 묶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Z1 바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될 테니까 예. C제곱이 들어간 항으로 묶어주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C제곱 그 다음에 D제곱이 들어간 항 묶어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올 거니까 정확하게 Z1의 제곱 더하기 Z2의 제곱 이렇게 나올 겁니다. 단순 계산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 계산으로 계산을 하셔도 되고 조금 더 간단한 방법이 있죠. 우리 방금 뭐 배웠습니까? 절대값과 관련되어 있는 거. 지금 최종적으로 절대값이 각각의 절대값의 곱이다라는 걸 보이는 거는 절대값의 제곱이 각각의 절대값의 제곱의 곱이다라는 걸 보이는 거랑 똑같으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Z1, Z2의 제곱은 앞에서 했던 거 절대값의 제곱은 뭐였어요? 켤레랑 자기 자신의 곱이랑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Z1, Z2의 켤레랑 같습니다. 근데 켤레는 뭐였죠? 곱의 켤레는 각각의 켤레의 곱이랑 같았어요. 그렇죠? 그럼 얘는 Z1, Z1 바, Z2, Z2 바랑 같겠죠. 그렇죠?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자, 그러면 Z1, Z2 바는 Z1의 절대값의 제곱, Z2, Z2 바에는 Z2의 절대값의 제곱. 훨씬 간단하게 풀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일일이 계산하지 않더라도 그냥 절대값을 처리한다라고 한다면 그 녀석이랑 그 녀석의 켤레의 곱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보통 반대의 경우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렇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켤레를 구하는데 그냥 크기 나누기 그러니까 Z반은 Z분의 Z의 크기다. 이걸 가지고 켤레를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따져줄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냥 다 아는 얘기, 안 하고 넘어가긴 찝찝해서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복소수 공부했으면 잘 알려져 있는 거긴 한데, 그래도 이제 여기서부터는 완전 당연하다까지는 아닌 거고요.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복소수를 복소평면 위에 한 점으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평면 위에 한 점을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X 성분과 Y 성분, 각 축으로 내린 사형의 크기를 가지고 표현하는 방법도 있는데 정확하게는 각 축으로 내린 사형의 크기의 순서쌍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 말고 또 어떤 방법도 있어요.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은 어떤 방향으로 얼만큼 가면 나온다. 라는 게 조금 더 직관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이 길이만큼 가면 나오더라 라는 방법으로 또 점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표현 방법, 평면 위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뭐라고 불렀었죠? 실해석에서는 극좌표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극좌표는 어쨌든 R2를 표현하는 방법이었고요. 그렇죠? 자, 그 극좌표의 방법을 복소수 버전으로 얘기를 한 게 이 지수 형식이다라는 녀석입니다. 왜냐면 똑같이 방향이라는 건 기준이 있어야 방향을 얘기하는 거니까 실수축, X축을 기준으로 표현을 할까요? 그러면 X축을 기준으로 몇 도만큼 갔을 때 이 주어진 X축을 기준으로 몇 도만큼의 방향으로 R만큼 가면 나오는 점이다 라는 걸 표현을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얘는 X좌표는 R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 Y좌표는 R 사인 세타가 될 거니까 이 점은 다시 표현을 하면은 Z는 R 코사인 세타 더하기 I의 R 사인 세타, R을 묶어주면 R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가 직교좌표에 대한 표현이면 얘는 극좌표에 대한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극좌표를 복소에서는 지수 형식 혹은 지수 표현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뭐 조금 앞서 나가도록 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 코사인 세타 더하기 I의 사인 세타를 E의 I 세타 승으로 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얘는 다시 쓰면 R 곱하기 E의 I 세타 승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소수를 이렇게 표현한 걸 지수 형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 방법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크기, 각도랑 죄송합니다. 각도랑 길이로, 크기로 표현할 원점과의 거리로 표현을 하는 점의 표현 방법을 우리는 극좌표라고 불렀고요. 그렇죠? 복소수를 극좌표로 표현하는 방식을 지수 형식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어쨌든 지수 형식이라는 건 복소수가 주어지면 직교좌표는 뭐였습니까? 복소수가 주어지면 복소수의 실수 부분이랑 허수 부분으로 표현을 한 거였어요. 그렇죠? 자, 그럼 극형식은 뭐가 됩니까? R과 세타로 표현을 한 거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R은 우리 Z가 주어지면 R을 표현하는 방법은 알고 있죠?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절대값 Z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원점과의 거리를 크기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절대값 Z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Z가 주어지면 우리는 세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세타는 말 그대로 그냥 각인데, 이 각을 편각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래서 기호로는 ARG의 Z다라고 쓸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뭐 표현 방법 자체는 별거 아니죠. 자, 근데 별거 아닌데 이런 표현 방법에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어떤 단점이 있죠? 한 점을 표현하는 방법이 무수히 많다는 데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Z가 1 플러스 I다. 그럼 얘를 극형식으로, 지수 형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당연히 원점과의 거리가 루트 2고 각도가 4분의 파이니까 루트 2 코사인 4분의 파이 더하기 I의 사인 4분의 파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 각도는 뭐가 되는 거예요? 360도 돌고 다시 4분의 파이만큼 가도, 그러니까 2파이 돌고 4분의 파이만큼 가더라도 여전히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는 루트 2의 코사인 4분의 9파이 더하기 I의 사인 4분의 9파이 이렇게 써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뭐 2파이, 4파이 뭐 더해도 상관이 없는 거고요. 각도만 주기를 가지느냐 그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라고도 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4분의 파이면은 이쪽 편각으로 마이너스 루트 2만큼 같다라고 해도 똑같은 점을 찍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의 코사인 4분의 3파이 더하기 I의 사인 4분의 3파이 이렇게도 쓸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표현 방법이 무수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 일단 가장 먼저 이 표현 방법부터 좀 제거를 해볼게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세타 방향으로 루트 그러니까 세타 방향으로 r만큼 간다라는 점이랑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파이 플러스 세타 방향으로 마이너스 r만큼 간다라는 점은 완전히 똑같은 점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r은 뭐라고 했어요? 복소수의 크기로 정의를 하는 게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원점과의 거리긴 한데 그걸 복소수의 크기로, 그러니까 거리니까 양수로 정의를 하는 게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r은 양수로 제한을 하면 이런 것 때문에 헷갈릴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r을 양수로 생각을 한다면은 뭐 각도를 180도 돌린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간다라는 표현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360도 각도를 똑같은 각도를 4분의 파이로 표현하느냐 4분의 9파이로 표현하느냐 이거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편각은 당연히 4분의 파이가 편각이면 4분의 9파이도 편각이 되고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4분의 7파이도 편각이 되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자, 그래서 편각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이 편각 중 이 편각의 범위를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0에서 2파이까지만 편각으로 우리는 취급을 하겠다. 아니면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만 편각으로 취급을 하겠다. 이렇게 제한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제한은 그때 편할 때 하는데 근데 가장 많이 쓰이는 제한 구간은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그래서 이 각으로 제한을 할 때 세타를 대문자를 써서 ARG의 Z라고 표현을 하고 얘는 으뜸 편각이다 라고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수 형식으로 나타낼 때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편각을 다 허용하느냐, 아니면 편각의 범위를 제한하느냐. 그렇죠? 특히 이제 편각의 범위를 이렇게 제한한 케이스를 으뜸 편각 혹은 주 편각이다라고 얘기를 부릅니다. 주라는 표현을 조금 더 많이 쓰긴 할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수 형식으로 나타내는 것 자체는 별로 어려울 게 없을 거고요. 그것만 신경 써 주시면 그러니까 으뜸 편각으로 편각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 정도만 신경 써 주시면 될 겁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제가 의도치 않게 이 기호를 써버렸는데요. 자, 이 기호를 쓸 때 뭘 설명하면서 얘를 양수로 제한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180도 돌아간 반대 방향에서 마이너스로 간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걸 제한하기 위해서 R은 0보다 그러니까 양수 범위로 제한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복소수 중에는 뭐도 있어요? 당연히 원점도 있습니다. 그렇죠? 원점이 있으니까 원점까지 생각을 하면 얘는 0보다 크다가 아니라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야 되죠. 그렇죠? 근데 R이 0일 때, 원점일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편각은 뭐가 돼도 상관이 없죠. 그렇죠? 모든 각이 다 편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10도도 편각이 될 수 있고 20도도 편각이 될 수 있고 30도도 편각이 될 수가 있어요. R이 0이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원점은 지수 표현을 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별 얘기가 없으면 지수 표현 형식은 이렇게 R이 양수로 제한을 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의할 때는 0이 아닌 복소수에 대해서 극형식을 정의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맥락에 따라서는 0일 때를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은 R이 마이너스가 될 때도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명확하게 정의해 주면 좋긴 한데 근데 그 상황에 따라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직 복수 함수는 얘기 안 했지만 뭐 함수는 값이 주어질 때마다 그걸로 표현되면 함수인 거니까 복수 함수를
실수 세타가 정해질 때마다 복소수가 정해지는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 R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i의 사인 세타. 크기도 세타고 평각도 세타인 이런 복소수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0도일 때는 0의 값. 그 다음에 각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점점 그 크기도 커지니까 2분의 파일 때는 2분의 파이 값, 파일 때는 파이 값, 2분의 3파일 때는 2분의 3파이, 2파일 때는 2파이 될 테니까 이런 식으로 세타가 주어질 때마다 점점 커지는 이런 나선을 그리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럴 때는 사실 원점부터 시작하게 함수를 세팅한다고 해서 문제될 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서는 세타를 그러니까 함수를 이렇게 잡는데 세타를 0보다 크거나 같게 잡았다라고 해서 극형식 표현했는데 0일 때도 표현했으니까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는 그냥 0일 때도 포함하는구나. 그러니까 함수로 세팅을 할 때 같은 경우에는 이 r이라는 부분이 마이너스로 표현되거나 0의 값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건 그때그때 좀 유연하게 판단해 주시면 좋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극형식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나오는 이제 코사인 세타 더하기 i의 사인 세타, 얘를 우리는 편의상 e의 i 세타 승으로 정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e의 i 세타 승으로 정의를 하면은 지수로 표현을 한 거니까 지수 형식이다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조금 애매하죠.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복소수의 거듭 제곱이라는 걸 정의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숫자가 주어지면 그거의 자연수승 정의했고 유리수승 정의했고 실수승까지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y는 2의 x승 하면은 이런 식으로 생기는 그래프가 나온다라는 걸 얘기했고, 그래프를 얘기했다는 거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x승이 정의된다라는 걸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거듭 제곱에 여기에 유리수가 아닌 무리수가 들어갈 때는 어떻게 정의가 되는가, 거기에 대한 거는 뭐 지금 우리가 다룰 주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대로 공부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얼버무리면서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실수일 때까지는 지수가 잘 정의된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x자리에 복소수가 들어가는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일단 우리는 완전한 복소수가 아닌 순허수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세타라고 쓰지 말고 그냥 임의의 숫자가 들어가는 거니까 각도라는 편견을 버리고 그냥 e에다가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ix승을 한다라고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한 거고, 그거를 우리는 코사인 x 더하기 i의 사인 x로 정의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정의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정의를 한 거지, 얘가 진짜로 우리가 생각하는 실수, 그러니까 그냥 실수해서 2의 x승 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거듭 제곱은 뭐예요? 2의 제곱을 하면 2를 2번 곱한 게 거듭 제곱인 거예요. 그렇죠? 2의 2분의 1승 하면 뭐가 됩니까? 제곱해서 2가 되는 무언가를 찾아낸 게 2의 2분의 1승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2의 무리수승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쨌든 무리수는 유리수랑 굉장히 가까이 있으니까 걔랑 가까운 유리수들을 다 생각을 했을 때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2의 유리수승들만 했을 때는 그 2의 유리수승만 생각했을 때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면 얘가 실수해서 연속이 되게끔 무리수 값을 잘 잡아줄 수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 값은 유일하게 결정이 될 거고, 그렇게 결정이 되는 값을 무리수승에 대한 값으로 정의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복소수는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인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크기랑 평각으로 표현을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걸 우리는 이의 ix승으로 정의할게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는 지수랑 똑같을 것인가 라는 거는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사실
적으로는 뭐 맞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도구를 하나 알고 있긴 한데요. 자, 근데 일단 뭐 지금 우리가 한 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얘를 이렇게 정의를 한 거지,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실수해서 생각을 하는 거듭 제곱의 의미의 지수다라는 얘기는 아직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냥 얘는 이렇게 정의를 한다. 이게 우리가 얘기한 전부입니다. 물론 이제 이 관점으로 얘기를 안 할 거니까 나온 김에 얘기를 하면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는 사실 뭐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거 하나 있죠. 실해석을 공부했으면. 예, 우리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이 x승은 1 플러스 x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x 제곱 3 팩토리얼 분의 x 3승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x 자리에 이거는 물론 실수해서 정의되는 표현 방법이긴 한데 어쨌든 여기에다가 x 자리에 복소수인 ix 혹은 i 세타를 집어넣으면은 정확하게 얘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코사인에 대한 급수전개랑 사인에 대한 급수전개의 표현으로 실수부랑 호수부가 나뉜다라는 건 집어넣어 보면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이론적 문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우리 실해석에서 했던 급수전개인데 이게 복수해서도 돼요? 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이런 표현을 하기 전에 우리는 그냥 무턱대고 코사인 세타 더하기 i의 사인 세타를 2의 i 세타승으로 정의합시다. 이렇게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실수에서의 지수랑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는 나중으로 미룰 겁니다. 미분을 배우고 해석함수를 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왜 굳이 그냥 평각을 표현한 것 뿐인데 얘를 거듭제곱으로 표현하지? 이거는 조금 이따 다룰 겁니다. 일단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자, 그럼 이그젠플 하나 보겠습니다. 복수 평면에서 중심이 Z제로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매개 변수 방정식을 지수 형식을 이용해서 나타내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럼 일단 지수 형식을 빼고 중심이 Z제로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매개 변수 방정식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네, 복소수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의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그러니까 2차식 뭐 x-x제로의 제곱 더하기 y-y제로의 제곱은 r제곱 이거 그냥 틀로 외우지 마시고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x제로, y제로랑 주어진 x, y의 거리가 r이다 라는 거를 그냥 식으로 표현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하면 기본은 이건 겁니다. 그렇죠? z라는 점은 중심과의 거리가 r이 되는 애들이고 얘네들을 다 모아놓으면 정확하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실수 평면에서 표현을 하면 x-x제로의 제곱 더하기 y-y제로의 제곱은 r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아무튼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매개 변수 방정식을 지수 형식을 이용해서 나타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수 형식을 이용해서 나타내려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복소수의 절대값이 r입니다. 절대값이 r인 복소수를 다 모아놓으면 뭐가 됩니까? 지수 형식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은 크기가 r인 모든 복소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평각만 정해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r 곱하기 2에 i 세타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세타는 뭐 모든 실수를 다 줘도 상관이 없고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로 제한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다 끝났네요. Z0는 정해진 값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 뭐 2의 i 세타승은 코사인 세타 플러스 i의 사인 세타로 나타내도 되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별게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뭐 끝나는 문제고요. 자, 그러면 다음 정리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수 형식으로 나타내면
복소수의 곱셈은, 그러니까 지수 형식은 왜 하냐라고 한다면, 물론 표현 방법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좋습니다. 그렇긴 한데, 다양한 만큼 어쨌든 다르게 표현을 하면 거기에 어느 정도의 이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얘가 성립하더라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 어떻게 본다면은, 그러니까 얘가 진짜로 지수랑 관련이 있다라는 거를 얘기해 주는 결과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뭐냐면, 지수라는 거는, A의 X승 곱하기 A의 Y승을 하면 얘는 A의 X 플러스 Y승이 성립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로 그냥 우리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코사인 세타 플러스 I의 사인 세타로 정의를 했는데 여기서도 이 식이 성립하더라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관점으로 얘기를 하면은 두 개의 복소수를 곱하는데 두 개의 복소수의 곱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크기는 곱하고 편각은 더한 걸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소수의 곱을 처리를 할 때 지수 형식으로 처리를 하는 게 편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사실 그게 더 크죠. 실질적으로 계산에 활용하는데 필요한 거니까요. 자, 어쨌든 자 이렇게 계산되더라라는 거고 단순 계산이니까 보이는 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 그냥 Z1을 주어져 있네요. 주어진 거 그대로 한번 풀어쓰기만 할게요. 2의 I 세타 승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R1의 코사인 세타 1 더하기 I의 사인 세타 1이라고 쓰고 Z2를 R2의 코사인 세타 2 더하기 I의 사인 세타 2라고 쓴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보여라는 거는 곱한 결과니까 그냥 곱하기만 하면 되죠. 그렇죠? Z1, Z2는 R1, R2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1 더하기 I의 사인 세타 1 코사인 세타 2 더하기 I의 사인 세타 2를 하면은 얘는 뭐 어쨌든 분배법칙 적용해서 실수분은 실수부끼리 허수분은 허수부끼리 나누게 되면은 실수분은 코사인 세타 1, 코사인 세타 2, 마이너스 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허수분은 코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2, 플러스 사인 세타 1, 코사인 세타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뭐 얘는 뭐 더 이상 하지 않을게요. 그냥 결과만 쓰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삼각함수의 합공식에 의하면 코사인의 세타 1 더하기 세타 2가 되는 거고 여기는 사인의 세타 1 더하기 세타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뭐다? 두 복소수의 곱은 크기는 곱하고 편각은 더하면 되더라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특히 어떤 케이스?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 크기가 1이고 편각이 세타인 복소수를 거듭 제곱한다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편각만 n배 하면 충분하더라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주 쓰이니까 이름이 붙어 있고요. 자, 어쨌든 뭐 뻔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방금 했던 표기로 쓴다면 더 간단하죠. 2의 I 세타 승을 n승 하면은 우리가 흔히 지수에서 다루듯이 2의 I의 n 세타 승이다 라고 써도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수에서의 계산 법칙이 뭐 정말 성립하더라. 물론 여기서 우리가 확인한 건 곱에 대한 것밖에 확인을 안 했지만 어쨌든 성립하더라 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그젠플이 하나 남아 있는데요. 이 이그젠플은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